자, 그러면은 제9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 또 김수민 의원님 참석을 해주셨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전회의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최고회의 또 당이 정상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다. 또 저에게도 적극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최고회의가 모처럼 이렇게 의사정독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당이 정상화되는 일을 참여해 주시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당이 정상화되는 실마리를 찾고 당내 혼란이 일단락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에 매진해 주실 것을 결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내린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파란에 최종적인 주요한 원인이 되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띈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살신성인적인 이런 노력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회 특활비 폐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또 김용균법 개정 등 민생 현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되고 활로를 찾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진로 국회 운영의 주역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탁월한 협상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선상 후소의 충정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한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는 다른 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거부한 의원총회 결의로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결의는 바른미래당이 제3세력으로서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일 뿐만이 아니라 중도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어 한국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저와 당도 의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뜨거운 국민적 열망 속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인상을 해서 그 결과는 고용 참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득 상하의 20%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애초의 목표도 빛이 발했습니다. 생산과 투자, 수출 등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들이 모두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니 사회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는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여 국정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사람 챙기기, 친문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치의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니 사회 곳곳에서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무 경선에서 친문의 직결 세력이 되지 않고 비문 의원이 당선된 것,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막말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수구 보수 정치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13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국회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1야당은 국정 운영의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의회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또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여야 정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 상황과 국정 운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이 논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통과 협치보다는 일방통행과 좌충우돌한 모습이 더 깊게 남아 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경제정책, 고용정책, 또 낙하산 공직 인사가 초래한 공공기관들의 무더기 적자 행진, 이것이 바로 무능과 무책임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평가 역시 싸늘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정책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23%, 고용노동정책에 관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29%,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26%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요 정책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낙제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거의 포기한 수준에 해당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만 2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 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회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어서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선 낙하산 인사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는 특히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붕괴와도 연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인사 검증에 있어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조국 수석 조속히 경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편은 조국 수석의 경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촛불민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어낸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에 관해서도 청와대에 관한 특활비는 예외로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도된 개혁 역시 완성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겨우 그 출발을 알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의 개혁의 완성은 문재인 정부가 솔선해서 나서야 합니다. 개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한 안건 처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선거제 개편과 함께 개헌을 함께 논의해서 국가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도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는 개혁 국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방문했습니다. 지금 국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여당의 통큰 결단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야당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협치에 의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야당이자 대한정당의 모습을 계속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선도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부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아주 오랜만에 바른미래당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우리 권은희 정책위 의장과 우리 김수민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아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운명과 숙명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피하고 싶은 자리도 더 자주 찾아다녀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정치인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회의부터는 빈자리가 없이 지도부 전원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 정말 그동안 많은 성과 업적을 남기고 용단을 내려서 물러갑니다. 정말 최고로 원내대표 중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특집 대담을 봤는데요.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갔던 것이 지금 40대 후반,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특집 대담을 보면서 아직도 참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와대 인사 참사에 대해서 앵커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 오히려 야당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요.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자꾸 거시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또 저는 아주
반성 없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체 또 단거리 미사일을 2번씩이나 이렇게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남북 정책이 위기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 야당에게 정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잘못된 것이나 미흡한 것은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야당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국정 운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2월, 3월, 4월 국회 이어서 5월 국회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애투쟁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100번 지면서도 한 발짝씩 전진해야 합니다. 요즘 정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야당이 장애투쟁에 나서면 국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관심을 더 가져주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민주당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었고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제 곧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새 그릇에 새로운 마음을 담는다는 심정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저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 다녔고 또 얼마 전에 바른미래당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당원 교육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 차원의 소통 문제, 또 쇄신 요구 등 바른미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보 정권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도 내 삶은 진보하지 않는 것, 또 개혁은커녕 2년간 반성조차 없는 보수에 실망한 바른미래당 청년 당원들은 우리 당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보다 확실하게 당 정체성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이 내부적으로 설전과 분열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치로 청년들의 모범이 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근래 당 인사의 임명과 해촉이 이제까지 청년들 편에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비판해왔던 바른미래당스러운 방식이었는가는 반추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당의 상황을 두고 내분이다 뭐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당제를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다고 확신하며 길을 찾는 패스파인더처럼 실험과 도전의 과정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 청년들 당원의 바람대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진일보시켜야 하는 과제가 바른미래당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대표님의 슬기와 용단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믿고 또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 없는 신뢰와 믿음을 전략 삼아 당의 자강을 확고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의 자강을 위한 화합, 앞으로 그 이상의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과 참석이 다른 최고위원들 세 분의 복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화 최고위원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또 당을 위한 살신성인의 입장에서 원내대표를 사퇴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많은 원내대표가 계셨지만은 뭐 누구보다도 훌륭한 직무 수행을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이 김수민 최고위원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대한 평가를 오늘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당의 대선 이후 2년간의 평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두 분이 얻은 득표율이 28.1%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시절에 두 당이 합치면 약 15% 정도 내외의 그 지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된 후로는 10% 미만의 지지율이 유지됐습니다. 최근에는 6 내지 7%의 지지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과 2년 전에 얻은 28.1%의 국민 지지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와 또 앞으로의 전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 당 의총에서 정말 큰 의미 있는 선언이 있었고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일관되게 우리 당이 살 길은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창당 정신은 통합과 개혁과 자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의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얘기와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또 당원들이 바라는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통합, 개혁, 자강의 길을 확실히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입이 아니고 발자국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의 말, 정치인들의 입을 잘 믿질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느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신뢰를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바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뼈를 깎는 실천, 뼈를 깎는 각오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최근에 당이 내부 갈등을 하고 내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에너지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삼, 김대중 전직 두 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께서는 늘 경쟁하고 싸우시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협력하고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저는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분의 우리 당의 지도자분들께서 이제는 정말 통 크게 결단하시고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우리 당의 힘을 모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의총에서의 그 선언이 자강 선언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정도의 표현이 됐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당이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강력한 개혁 대장정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난 대선 때 받은 28.1%의 그 득표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득표를 올려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최고위에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기가 몇 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화합을 통한 원내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동반 사퇴하자는 제 제안에 따라서 15일까지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직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2년을 맞이해서 KBS 특집 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회동이 이루어지면 경제와 인사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0.3%의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현실에서도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님은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은 답답한데 왜 대통령은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올바른 문제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손학규 대표님의 지적의 무게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님은 당의 내용과 친체에 대해서 당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져 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인식과 괴리의 차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당대표의 차이가 없는데 지적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점을 겸허히 인정하지만 인사 실패 또는 인사 참사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손학규 대표님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눈높이에 기반하고 있는 야당의 지적을 듣지 않고 인사 강행을 하는 것이 소통과 협치를 거부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역시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손학규 당대표님은 당대표에게 당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보여주실 것을 요구하는 13명의 정무직 당직자를 일방적으로 면직하였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방적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당대표의 차이가 없는데 지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손학규 당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 위해 당대표님의 말의 진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 4일 심형 전술 유도무기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어제 5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어제 미사일의 발사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상황에 이루어져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생방송 대담을 통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 도발은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평화 정책의 기회를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제재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군사 도발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한마디로 결론 짓기 난처한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핵화를 추진하고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도 동족의 기아 상태를 해소하는 데 우리가 적극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가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는 실사 조사 결과 1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의 보릿고개 기간이 겹쳐서 3주 내 식량 지원이 긴급하다고 합니다.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13일에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기구가 노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인 우리가 정치를 이유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외면해서는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식량 지원 문제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영수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모처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환영할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빠질수록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대북 식량 지원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면에서 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뿐 아니라 산적해 있는 국정과제를 여야가 한자리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도 국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제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여야가 흉금을 털어놓고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다는 면에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